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하는 입시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내신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고를 가느냐 특목 자사고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가 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 현행 9등급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현재 이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예비 고2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비 고2 이상.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체계는 어떤 아이들이냐? 현재 중3, 그래서 결국은 예비 고1 이하가 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 체계가 얼만큼 되는 거냐면 1에서 9등급 체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하는 체계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냐? 예시를 들면 가장 간단하죠. 그게 뭐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2등급이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새롭게 변화하는 5등급 체계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느냐? 바로 1등급 체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학교에서 1에서 9등급 정도가 되면은 한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통 4.2등급의 평균값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4.2등급이 기존에 맞았던 친구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체계에서는 어떻게 위치할 수 있을까요? 4.2등급이면 40에서 60%니까 대략 한 43% 정도에 위치하는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체계에서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바로 3등급에 위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9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퍼센테이지의 간격도 넓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내신 성적은 수치상으로는 퍼센트에 관계없이 오른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유리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TV에서 나왔습니다. 특목이나 자사에 가는 아이들과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게요. 특목 자사고는 기존의 아이들이 내신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신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일부러 다른 전형 다양한 요소나 커리큘럼 때문에 진학을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구간에 5등급 체계로 변화됐다? 그래서 가장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특목 자사고가 뜬다는 거죠. 자, 특목 자사고가 뜬다는 것은 그러면 반증을 의미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 빠지니까 일반고는 인기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목 자사고는 전체 인원에서 약 3% 정도를 차지할 뿐입니다. 여전히 97%가 되는 일반고 아이들은 여전히 비율적으로 잠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목 자사고는 내신 구간 때문에 이 체계에서 더욱더 인기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네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의 비중을 보시면 특목 자사고를 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고 아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접근을 했냐? 일단 수치상으로는 내신의 부담감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 평소에 5등급 맞던 친구도 이제 5등급 체계로 만약 바뀌면 우리 3등급, 4등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 욕구는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 간격이 누적 백분위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6등급 맞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 점수, 동일 퍼센트 백분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 4등급이다. 그럼 여전히 학습의 근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일반고 가는 친구들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학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우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진학을 해도 불이익은 크게 적어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파트입니다. 그럼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예비 고일부터 적용되는 수능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지금 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수능 출제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전에 기존의 어른들이 배웠던 과목과는 상당수가 새롭게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과목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국어는 예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화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매체라고 해서 문법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자, 일반 선택에서 수능 출제 과목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빠져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언어와 매체라는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과목입니다. 두 번째,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수학도 우리가 익히 알았던 내용에서 무언가가 빠져있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하와 미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학 파트가 수능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국어도 역시 줄고 수학도 역시 줄고 영어는 기존 패턴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관계가 없습니다. 학습량이 대폭 줄었다는 거죠. 그 다음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이 바로 탐구 과목입니다. 기존에는 문과, 이과 따로 분리가 돼서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과목들을 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한국사는 기존의 패턴 동일하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이제는 문이과 구별이 없이 융합 체계를 교육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의무 과목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통합사회는 기존에 있던 이런 과목들을 두 과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치렀던 패턴이고,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라고 해서 원, 투 과목으로 나눠서 난이도에 따라 원, 투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해 볼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변동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하고 지구과학 1을 수능에서 준비를 하려는 친구였는데, 이 학습량보다 통합과학 중학교에서 연계되는 내용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량은 또 어떻게 될까요? 대폭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통합사회 과학 과목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선택 과목이 돼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능의 학습량은 기존에 대비해서 약 30%는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고일이 대상되는 아이들이 첫 수능을 치를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바로 두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수능의 변별력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 쉬워지면 성적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수시를 쓸 때 9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수시에서 교과 내신입니다. 교과 내신이라는 얘기는 내신을 100%를 뽑는 전형도 물론 있지만 아주 극소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능 체계 자체가 쉬워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현재의 기준보다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항이 변동되는 수능 출제 과목과 범위에 대한 내용이 예비고일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실적인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카이하거나 소위 말하는 의치함수를 목표를 한다면 조금 거리감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서울이라든지 경기권의 유수의 대학교를 목표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라인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는 어떻게 해요? 교과는 아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내신이라고 했습니다. 5등급 체계에서 내신이 된다는 건 당연히 다 1등급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등급만 표시되지는 않고 퍼센테이지도 반드시 표시돼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테이지는 약 15에서 20%의 성적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자, 내신은 어떻게? 15에서 20% 이내는 유지를 하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학종은 아무나 하느냐? 여기서 관건이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 또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매체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아무나 막 씁니다. 그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준비한 친구들만이 학종을 올바르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입시 부조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생활교육부가 대폭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외부활동 금지, 독서기록 금지와 같은. 자, 그래서 학종은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당연히 된다?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예를 들어서 모두 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면 학생부 종합 생활기록부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가? 변별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세특이라는 것은 글자 수가 과목별로 500자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체 진로 동아리는 700자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해주는 행특이라는 내용은 500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시 원서를 쓰기 전 3학년 1학기까지 글자 수를 바이트로 계산해 보면 약 15,300글자 정도가 환산이 됩니다. 자, 15,300이라는 이 글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평균적으로 다 기재가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플러스 알파를 한 친구들에게만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글자 수가 있어서 다 채웠다. 그러면은 양적인 부분과 그러면 그 글자 수를 다 채워서 그 안에 어떤 콘텐츠와 내용이 있느냐를 질적인 문제에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학종을 따로 준비하려는 친구들한테는 두 가지 숙제와 과제가 존재해야 됩니다. 1번, 양을 채울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그러면 양을 채웠다면 두 번째는 질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느냐. 여기서 질적인 부분이란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본인의 진로와 학과 목표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결부되는 내용이 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할 친구들은 학교 생활 당연히 충실하되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내용은 추후 오프라인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구는 정보를 알고 누구는 모르고. 자, 정보를 알고 모르고라는 것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자세,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능동적 자세. 두 번째, 자녀를 또는 본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대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누적을 통한 바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비드는 지난 15년 동안 약 400명 이상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분석하는 작업을 의뢰해서 수시원서 접수율 1차 합격률을 약 80% 이상 진행을 해왔고 2차에 따른 각 학교별로 면접에 대한 전형까지
100%에 가까운 합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부터 또는 취업을 준비해서 토익, 토플, 탭스를 또 따로 준비하는 모든 영어를 하는 대상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아주 간략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영어와 관련됐는데 수학을 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무언가를 선으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 동그라미들이 7개가 있는데 이 7개의 동그라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나요? 딱 봐도 왠지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동그라미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배웠듯이 바로 동사 서술어라는 걸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이 동사와 서술어를 자리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 뭐 도치나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주어라는 걸 위치시켜 봅니다. 그러면서 주어와 동사라는 걸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가 되는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영어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말로 할게요. 자, 주어는 우리말로 어떤 조사로 끝날까요? 은는이가로 끝난다는 게 기본적인 형태죠. 그럼 동사는 어떤 패턴으로 끝나죠? 서술어 형태가 되니까 반드시 다 형태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 동사 형태가 먼저 갖추어지면 그 뒤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 조건이 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주어 동사 뒤에 위치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식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죠. 부사나 전치사, 부호 같은 수식어들이 존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습니다. 보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보어라는 개념은 주어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상태나 조건들을 부합시키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우리말로 특별히 조사나 어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보어 다음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도 많이 공부한 목적어라는 게 위치합니다. 자, 목적어는 많이 배웠죠? 우리말로 뭐뭐에게, 뭐뭐을로 해석되는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보어, 목적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좀 키가 커요. 그래서 I'm ta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좋아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동사가 기준이 되는 부분은 어디죠? 동사가 기준이 되는 부분은 am, 이다, 좋아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주어가 되는 부분을 찾았으면 동사가 되는 다 뒤에 키가 크다라는 형용사로 위치합니다. 그녀는 주어가 존재하고 나를 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보어와 목적어를 어떻게 구별하면 가장 쉽느냐? 간단합니다. 두 개를 바꿔보십시오. 의미의 내용이 바뀌는지 아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는 키가 크다. 키가 큰 건 나다. 성립이 되네요. 같다. 자, 밑에 내용은 좀 슬퍼요. 왜?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바꿔볼까요?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성립되지 않죠.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가 변동됩니다. 같지 않으면 목적어, 같으면 보어. 이 개념으로 아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표로 오면 두 번째, 목적어의 뒤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목적어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목적어의 뒤에는 또 목적어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뭐뭐에게 뭐뭐을를 그대로 내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뒤에는 목적어 외에 또 위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보어라는 게 위치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네요. 어떤 용어에 대한 의문. 보어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용어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했던 이 보어는 누구하고 가깝죠? 바로 동사를 제외한 주어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로 주격 보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어의 용어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목적어와 가깝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는 걸 사용해서 기본 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배웠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주어하고 동사 혹은 주어하고 동사의 수식어까지 위치한 걸 일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이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띠는 걸 이 형식.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여기까지 위치하면 몇 형식? 3형식.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 이끄는 문장이 될 때는 4형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 구조를 영어에서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 간단한 원리에 예외가 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이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제거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기본 틀에 대한 5형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